를 이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에 탈당 러시가 돼서 입당 러시가 돼도 이 사람들은 자리 보장마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를 보장 못 받아. 현역 국회의원인데 지휘권장은 못 해. 다음 선거에 내가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당하는 것보다 안철수를 쫓아내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게 가능했죠. 총재들 있던 정치에서는 야, 저 당 한 50명 들어오라고 해.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역위원장 또 바뀌는 이 상황에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당이니까. 그러면 안철수가 그 민주당 안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탈당한다면 그 이유가 안철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요거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의 어떤 꼬드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빌미로 떡볶이배 제사 지낸다고 안철수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욕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철수를 포함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속마음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안철수 핑계 삼아 나가는 거다 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밉상이네요. 이현주와 안철수는 정치적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밉상이냐. 일란성 쌍둥이. 네. 엄청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랄까요. 뼈에 사무친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다들 선수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요. 선수끼리 뭐 다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피해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정치 여정 안에서 당연한 경험처럼 받아들여야지 자기 한번 상처받았다고 뭐 철천지 원수진 것처럼 집안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 무사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현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민주운동권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확장성으로 해서 영입된 케이스예요. 학생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 자본들 속에 들어가서 변호사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와서 엘리트 코스밖에 안 밟았어.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력 아젠다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어울리기가 좀 그런 사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봐야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현주가 탈당에 나올 때 그런 모욕감 느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이 다르니까 서로 잘 안 어울리게 되고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이현주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기랑 비슷한 코스 밟아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잘 통하지. 그랬건 하는 이야기. 그 친북 좌파라고 하면 그게 머릿속 이미지가 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개혁 세력 쪽에 몸담다 보니까 스스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바른정당이라도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했어, 무슨 학생운동을 했어, 아무것도 사회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주로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결이 많아서 그 이질감들이 결국엔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이런 그 피해자 코스프레로 탈당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에 있을 때야 심한 소리 못했고 서로 간에 험한 소리 안 했겠지만 일단 적을 벗어나고 나니까 일단 민주당 당원분들부터 엄청난 항의 같은 거를 하고 막말할 때마다 그러면 계속 정이 떨어져 가는 관계일 거고 다시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 야수님 말씀처럼 바른정당 같은 데는 무난히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현주나 안철수에 대한 트윗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그 아나달라 님이 이 영어로 쓰셨는데 발음이 재밌네요. 아나달라 님이 기자 간담회를 보니 안철수 신이 났더라고. 이미 정치 중독에 독배를 마셨어. 의료사고 낸 닥터가 다시 수술하겠다고 나서니 안철수 당신 같음 맡기고 싶겠어? 정말 이렇게 비유가 정말 딱딱 들어맞는 찰지네요. 전기 충격기라고 했었죠. 자기를 또. 자기가 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기 충격기를 대면 전기가 나와야지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기로 화한 거죠. 탈원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네, 전기 남아 돌고 있어요.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만만한 게 정청래지? 요즘 안철수 속생각. 안철수입니다. 제가 나오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제보 조작 사건 묻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제가 나오니 국민의당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말고 카메라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저는 곱니다. 역시 센스쟁이 정청래. 그 최근에 연예계에서 낸시랭이 또 한번 사고를 쳤거든요. 그 같이 술 마시던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가 고발 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냥 소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낸시랭의 관심병이 더 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네. 순간적으로 낸시랭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그러니까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래서 아까 그 아나달라님이 독배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독배가 그 중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언론의 그 조명을 받고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 용어로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종, 예. 새로운 종족이죠. 일요신문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렸네요. 친안계 이현주 의원이 친한 안철수 의원을 위해 친안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네요. 일종의 그 아재 개그 같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일요신문 이 트위터 담당자가 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 아재 개그를 생각하면 그 이명박 그 박근혜 시절에 그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잖아요. 네. 아재 개그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아가라. 이런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거였어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일부는 허위 엘리트 의식이 정치랄까 국민들 속 마음속의 현상이랄까 이런 거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겉멋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안철수라고 보고요. 그 비슷한 결이 바로 이현주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도 이현주도 학교 동문인 거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전혀 공감력 없는 행위들이 욕을 쳐 드시고 계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어제 청와대 피해자분들을 초대해서 간담회 비슷한 걸 하셨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 사실상 우리가 최초로 가습기 피해자분들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6년 동안의 투쟁 끝에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받아낸 거죠.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인드는 아닐 거예요. 내가 뭐 내 손으로 한 것도 내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비슷한 결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가셔갖고 제주도에서 4.3 학살에 대한 사과를 했죠.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인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던 그 배경들을 봤을 때 기업과 그 정부 행정부가 어떻게 결탁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어서 정부 수장으로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 사과를 받는 그 가족들도 이제 와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가족들이 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예. 아기를 낳고 가습기를 들어주고 균이 있다고 하니 살균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보충해서 가습기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폐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폐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석화, 딱딱하게 굳어갖고 폐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았던 임성준 군은 아예 뒤에, 의자 뒤에 산소 호흡기 장비를 들고 와서 코에 꽂고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예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도 많고요. 어른들 중에서 폐가 약하신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친구들이 갑자기 폐가 굳어가면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사건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이 지금 초대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 아프지만 그 가습기를 틀어줬던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정말 상상할수록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표현하려니까 너무 좀 끔찍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그 단순히 약품 하나 잘못됐다, 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뭐 그 만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그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까지 하고 그 전 국민적 수준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안전에 대한 정부 태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태도가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건데 그렇지. 이것도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한 날 한시 한 곳에서 같이 죽었으면 우리가 다 분노했겠죠. 촛불 집회를 할 만큼 분노했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로 돌아가신 걸 모르는 상태의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몰라서 그러는 게 맞는 건데. 저도 찌라시님- 썼어요. 저도. 네, 저도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일부러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사달라 해가지고 특히 제 자리는 제가 또 욕심 부려가지고 가습기를 3대를 설치해가지고 세대로 빵빵하게 틀면서 있었거든요. 그걸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마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죠. 그 다녀오신 가족 대표분들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만난 그 자체가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만남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는. 그 일을 주로 하고 다니신 주도하신 대표님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했던 분인데 처음에 이런 사건 알리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팟캐스트도 나가야 되고 어떤 매체라도 인터뷰하겠다 하면 다 달려갑니다. 예. 영국 옥시 본사에 뭐 들락날락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국민적 분노는 안 모아져. 세월호 사건처럼 한꺼번에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청와대를 초청해서 면담을 해요.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그 미안함을 어떤 의도나 목적이 나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 의도나 그 미안함을 꾸준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위안이 돼요. 근데 박근혜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한번 불러서 생쇼 한 번 한 뒤에 그 후로부터는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진압해버렸단 말이에요. 캡사이신 뿌리고 잡아가고 이렇게 예. 심지어는 국정을 시켜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나중에 말기쯤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 면담에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되게 많이 도왔던 국회의원이에요. 예. 원내대표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도와줬던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같은 거라도 열리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다.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의 정확한 이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무슨 옥시, 레킷, 벤키저 뭐 이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채용 시장을 좀 뒤지면서 발견을 한 건데 이게 사명이 알비코리아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 그런데 이 알비코리아를 검색을 하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비코리아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이게 많이 본 브랜드들인데 이게 왜 알비코리아로 넘어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옥시, 레킷, 벤키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직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국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외국계 회사고 회사 자체도 지금 좋은 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고 심지어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데도 압박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옛날 추억의 그 유행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맨 첫 번째에 아예 자기들이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을 제품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과문이 가장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자체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가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명 바꾸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알비코리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옥시, 레빗 뭐라고요? 레킷 벤키죠. 앞머리만 딴 거네요, 알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장치가 계속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피해 구제에도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요. 당시에 옥시만 썼던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그 대기업들이 문제가 크게 안 돼서 그렇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기 때문에 옥시가 지금 상징화됐는데 당시에 웬만한 마트 계열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체 기획 상품으로 파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뭐 L마트, 뭐 E마트. E마트는 이니셜로 속여봐도 E마트야. 씨. 이응마트. 예.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건강보험 혁신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건강보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와의 그 논쟁 중에 제 기억나는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복지정책을 만들 때 박근혜 쪽이 민주당 걸 꽤 많이 베꼈어요. 이쪽이 10이면 우리는 20 줄게.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지를 다루는 싱크탱크 방송에서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너무 보장이 되는 게 없으니까 보장해주는 걸 많이 하되 우리가 조금씩 더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 요게 걸자라고 보시면 되죠. 보장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보험이 필요해지고 그 사보험들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하면 떠오르는 의료 관련한 복지 관련한 공약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올해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요. 아동 입원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약제 기준비 급여, 선별급여 적용 방안이 발표됩니다. 2018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이 경감되고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 3인실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는 19년부터 22년까지 일부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예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방송에서 다루실 테지만 예, 다루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 경험이 많아요. 가족들이 그 아픈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간병을 하면서 정말 불합리하고 좀 이상하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병한 게 좀 시간이 꽤 돼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한 바늘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바늘이 휘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바늘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자가 사와야 돼요.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 그것도 그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생리대도 그 여자분들 생리대도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보호자가 직접 사서 제공해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많아요. 그리고 약도 무슨 종이를 줍니다. 이거 약국 가서 사오라고. 병원에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이 안 돼서 그러면은 그 또 비싼 약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파는 약국도 없어.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막 사와서 줘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건강보험 보장 범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그 간병이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다른 가족이 밤새 지키면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다 간호 영역으로 포함돼야 되는데 이 간호 인력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냥 은근슬쩍 문화적으로 어떤 가족 책임으로 넘기면서 그 간병을 또 하나의 어떤 노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보장성 확대 이 내용 쭉 보면서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것을 좀 기대 안 했던 분들한테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비급여 항목이 약 3,800개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중에 이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요. 미용, 성형 관련한 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급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살짝 아깝긴 하네요. 성형도요. 예를 들어서 치료 목적이라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화상 같은 걸 통해 갖고 예. 얼굴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될 거로 보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뭐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거를 한 10배는 넘어서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러줘야 돼요. 지금 이미 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 문재인 케어. 예, 문재인 케어라고 불러줘야 되고 이것은 정말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일주일 동안 좀 사사를 받고 가야 돼요. 미국 애들도 좀 이거 배워야 되고요. 이 복지 국가로 가는 그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카테고리거든요. 의료비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국민들이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썼어요. 저도. 네, 저도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일부러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사달라 해가지고 특히 제 자리는 제가 또 욕심부려가지고 가습기를 3대를 설치해가지고 세대로 빵빵하게 틀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마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죠. 그 다녀오신 가족 대표분들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만난 그 자체가 위로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만남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는. 그 일을 주로 하고 다니신 주도하신 대표님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도 인터뷰했던 분인데 처음에 이런 사건 알리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팟캐스트도 나가야 되고 어떤 매체라도 인터뷰하겠다 하면 다 달려갑니다. 예. 영국 옥시 본사에 뭐 들락날락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국민적 분노는 안 모아져. 세월호 사건처럼 한꺼번에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청와대를 초청해서 면담을 해요.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박근혜가 그 미안함을 어떤 의도나 목적이 나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 의도나 그 미안함을 꾸준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위안이 돼요. 네. 근데 박근혜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한번 불러서 생쇼 한번 한 뒤에 그 후로부터는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진압해버렸단 말이에요. 캡사이신 뿌리고 잡아가고 이렇게 예. 심지어는 국정을 시켜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나중에 말기쯤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 면담에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되게 많이 도왔던 국회의원이에요. 예. 원내대표 전부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도와줬던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같은 거라도 열리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다.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의 정확한 이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무슨 옥시, 레킷, 벤키저 뭐 이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채용 시장을 좀 뒤지면서 발견을 한 건데 이의 사명이 알비코리아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현재요? 네. 그런데 이 알비코리아를 검색을 하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비코리아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이게 많이 본 브랜드들인데 이게 왜 알비코리아로 넘어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옥시, 레킷, 벤키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직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국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외국계 회사고 회사 자체도 지금 좋은 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고 심지어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데도 압박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어처구니 없었거든요. 옛날 추억의 그 유행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맨 첫 번째에 아예 자기들이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을 제품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과문이 가장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자체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가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명 바꾸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알비코리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옥시, 레빗 뭐라고요? 레킷 벤키저. 레킷 벤키저. 앞머리만 딴 거네요, 알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장치가 계속 보완이 돼야 되고요. 지금 피해 구제에도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요. 당시에 옥시만 썼던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그 대기업들이 문제가 크게 안 돼서 그렇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기 때문에 옥시가 지금 상징화됐는데 당시에 웬만한 마트 계열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체 기획 상품으로 파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 뭐 L 마트, 뭐 E 마트, E 마트는 이니셜로 속여봐도 E 마트야. 씨. 이응마트. 예.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건강보험 혁신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건강보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와의 그 논쟁 중에 제 기억나는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뭐 치매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요, 이제 복지정책을 만들 때 박근혜 쪽이 민주당 걸 꽤 많이 베꼈어요. 이쪽이 10이면 우리는 20 줄게.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복지를 다루는 싱크탱크 방송에서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너무 보장이 되는 게 없으니까 보장해주는 걸 많이 하되 우리가 조금씩 더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 요게 걸자라고 보시면 되죠. 보장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보험이 필요해지고 그 사보험들로 인해서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문재인 후보하면 떠오르는 의료 관련한 복지 관련한 공약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도별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올해 10월부터 치매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요. 아동 입원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약제 기준비 급여, 선별급여 적용 방안이 발표됩니다. 2018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이 경감되고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 3인실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는 19년부터 22년까지 일부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예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방송에서 다루실 테지만 예, 다루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병 경험이 많아요. 가족들이 그 아픈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간병을 하면서 정말 불합리하고 좀 이상하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병한 게 좀 시간이 꽤 돼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한 바늘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바늘이 휘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바늘이 있는데 그거는 보호자가 사와야 돼요.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 그것도 그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생리대도 그 여자분들 생리대도 보호자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보호자가 직접 사서 제공해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많아요. 그리고 약도 무슨 종이를 줍니다. 이거 약국 가서 사오라고. 병원에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이 안 되고 낸 닥터가 다시 수술하겠다고 나서니 안철수 당신 같으면 맡기고 싶겠어? 정말 이렇게 비유가 정말 딱딱 들어맞는 찰지네요. 전기 충격기라고 했어, 자기를 또. 자기가 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기 충격기를 대면 전기가 나와야지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전기로 화한 거죠. 탈원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예, 전기 남아 돌고 있어요.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님의 트윗입니다. 만만한 게 정청래지? 요즘 안철수 속생각 안철수입니다. 제가 나오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제보조작 사건 묻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제가 나오니 국민의당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말고 카메라 따라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게 안철수 효과입니다. 저는 곱니다. 역시 센스쟁이 정청래.
그 최근에 연예계에서 낸시랭이 또 한번 사고를 쳤거든요. 그 같이 술 마시던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었다고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가 고발 취하를 하는 바람에 그냥 소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낸시랭에 관심병이 더 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이 이성을 잃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네. 순간적으로 낸시랭이 딱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좀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래서 아까 그 아나달라님이 독배를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독배가 그 중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언론의 그 조명을 받고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용어로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종, 예. 새로운 종족이죠. 일요신문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요신문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올렸네요. 친안계 이현주 의원이 친한 안철수 의원을 위해 친안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네요. 일종의 그 아재 개그 같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일요신문 이 트위터 담당자가 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 아재 개그를 생각하면 그 이명박 그 박근혜 시절에 그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잖아요. 네. 아재 개그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아가라. 이런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거였어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다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일부는 거의 엘리트 의식이 정치랄까 국민들 속 마음속의 현상이랄까 이런 거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겉멋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안철수라고 보고요. 그 비슷한 결이 바로 이현주 아니겠습니까? 안철수도 이현주도 학교 동문인 거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전혀 공감력 없는 행위들이 욕을 쳐 드시고 계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어제 청와대 피해자분들을 초대해서 간담회 비슷한 걸 하셨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 사실상 우리가 최초로 가습기 피해자분들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6년 동안의 투쟁 끝에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받아낸 거죠.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인드는 아닐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한 것도 내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비슷한 결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가셔갖고 제주도에서 4.3 학살에 대한 사과를 했죠.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인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던 그 배경들을 봤을 때 기업과 그 정부 행정부가 어떻게 결탁돼 있는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어서 정부 수장으로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 사과를 받는 그 가족들도 이제 와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가족들이 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예. 아기를 낳고 가습기를 들어주고 균이 있다고 하니 살균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보충해서 가습기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게 폐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폐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석화 딱딱하게 굳어갖고 폐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았던 임성준 군은 아예 뒤에 의자 뒤에 산소 호흡기 장비를 들고 와서 코에 네. 꽂고 네.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예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도 많고요. 어른들 중에서 폐가 약하신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친구들이 갑자기 폐가 굳어가면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사건이에요. 살아있는 분들이 지금 초대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마음 아프지만
그 가습기를 틀어줬던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정말 상상할수록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표현하려니까 너무 좀 끔찍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그 단순히 약품 하나 잘못됐다, 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뭐 그 만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그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까지 하고 그 전 국민적 수준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안전에 대한 정부 태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태도가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건데, 그렇지. 이것도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같이 죽었으면 우리가 다 분노했겠죠. 촛불 집회를 할 만큼 분노했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로 돌아가신 걸 모르는 상태의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에 탈당 러시가 돼서 입당 러시가 돼도 이 사람들은 자리 보장마저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를 보장 못 받아. 현역 국회의원인데 지휘권장은 못 해. 다음 선거에 내가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탈당하는 것보다 안철수를 쫓아내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게 가능했죠. 총재들 있던 정치에서는 야, 저당 한 50명 들어오라고 해.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역위원장 또 바뀌는 이 상황에도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당이니까. 그러면 안철수가 그 민주당 안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탈당한다면 그 이유가 안철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요거는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의 어떤 꼬드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빌미로 떡볶이배 제사 지낸다고 안철수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욕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철수를 포함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속마음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안철수 핑계 삼아 나가는 거다, 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밉상이네요. 이현주와 안철수는 정치적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밉상이냐? 이란성 쌍둥이. 네. 엄청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랄까요. 뼈에 사무친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다들 선수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요. 선수끼리 뭐 다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피해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정치 여정 안에서 당연한 경험처럼 받아들여야지, 자기 한번 상처받았다고 뭐 철천지 원수진 것처럼 집안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 무사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현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또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민주운동권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확장성으로 해서 영입된 케이스예요. 학생운동도 해본 적이 없어. 자본들 속에 들어가서 변호사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교도 좋은 학교라서 엘리트 코스밖에 안 밟았어.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력 아젠다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같이 어울리기가 좀 그런 사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봐야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현주가 탈당에 나올 때 그런 모욕감 느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이 다르니까 서로 잘 안 어울리게 되고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이현주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기랑 비슷한 코스 밟아온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잘 통하지. 그랬건 하는 이야기. 그 친북 좌파라고 하면 그게 머릿속 이미지가 딱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상황에서 민주개혁 세력 쪽에 몸담다 보니까 스스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바른정당이라도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했어, 무슨 학생운동을 했어, 아무것도 사회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주로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결이 많아서 그 이질감들이 결국엔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이런 그 피해자 코스프레로 탈당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에 있을 때야 심한 소리 못했고 서로 간에 험한 소리 안 했겠지만 일단 적을 벗어나고 나니까 일단 민주당 당원분들부터 엄청난 항의 같은 거를 하고 막말할 때마다 그러면 계속 정이 떨어져가는 관계일 거고 다시는 이 사람은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 야수님 말씀처럼 바른정당 같은 데는 무난히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현주나 안철수에 대한
트윗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그 아나달라님이 이 영어로 쓰셨는데 발음이 재밌네요. 아나달라님이 기자간담회를 보니 안철수 신이 났더라고. 이미 정치 중독에 독배를 마셨어. 의료사